사실 이런 거 저도 강의해보고 공무원 교육 해보고 해보면 저보다 공부를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신 분들 아닌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그래도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혼란을 느껴요. 예, 하다못해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가면 체크카드 개념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체크카드가 뭔지 설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렇고 하다못해 조금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예금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높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그러니까 표면 이자만 보신다는 거잖아. 자, 예금 2%하고 적금 3%하고 어느 게 더 똑같은 1,000만 원을 부었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예금이죠. 근데 헛갈린 분들이 있어요. 예금은 3%라고 돼 있거든요. 연 3%죠. 연 3%. 그럼 1월 달에 나왔던 건 3% 주겠지만 6월 달에 나왔던 건 반만 주겠죠. 이런 것들도 개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는 뭐 스마트 금융 계산기 이런 거 돌려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부터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갈게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분입니다. 70년대. 제가 태어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죠. 네. 자, 이때만 해도 왜 이 얘기를 꺼내 또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70년대 때 우리나라 정기 예금 1년짜리 나오면 평균 이자를 얼마 줬을까? 70년대 평균이 평균 뭐 더 많았을 때도 있고 더 작았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정기 예금 1년짜리 나오면 세 전으로 몇 프로 줬을까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죠? 한번 평균 한번 볼까요? 자, 16.3%입니다. 아름답죠? 예금입니다. 예금 펀드 아니에요. 예금이 이 정도면요. 7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자율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7%면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딱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 10%면은 71을 10으로 나누면 7.2가 되죠. 7.2년 동안 계속 넣으면 예금이 그 이자가 원금의 100%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걸 계산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 1%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3하고 2를 나눠 보세요. 3을 72로 3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27 정도 되죠. 27년 동안 넣으면 눈물 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려면 27년이 걸린대요. 지금부터 너무 국민연금 타겠네요. 그 2%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2%로 31년 나오는 거죠.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 거, 1%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 거죠. 이거는 팁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때그때 개성이 몇 표니까 72로 나누시면 되는데, 자, 72로 16로 나눠보세요. 뭐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3, 4, 그 사이입니다. 예금 넣고 3, 4년 지나면 더블돼 있는 거예요. 맞지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이자율에 제1금융권 예금이 나오는 순간 전 이 일을 때려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절약이 오로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축을 하지 않고 1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이자 16%를 포기한다는 뜻도 포함이잖아요. 100만 원을 쓴 게 아니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니까 그때는 저축이 능수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최진실 늘 나와가지고 저축왕 뽑고 그러잖아. 요즘에 뭐 그런 거 본 적 없죠. 저축왕 뽑고 요즘은 저축 많이 하면 은행에서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적금 넣으러 은행 갔더니 은행이 말리잖아. 왜 이러십니까? 다른 거 하셔라고. 왜 그러면 은행도 사실 그 돈 받아가지고 굴릴 데가 별로 없어요. 뭐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자 그럼 80년대로 가볼까요? 자 80년대 80년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 80년대 아주 좋았던 시기죠, 그죠? 얼마나 됐을까? 뭐 틀려도 되니까 때려 맞춰보세요. 참고로 이때 금리는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자 이때만 하더라도 11.9% 나왔습니다. 초반에 한 20 몇 프로까지 갔다가 나중에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나중에 가면 5년 동안 금리가 10이에요. 정부가 그냥 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죠. 시장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전두환이 어디 있을까? 전두환이 쿠데타에 정부를 또 쿠데타로 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 지금도 이제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증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증세인 것 같은데 왜 인정을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기억이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때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 물건 사면 다 10%씩 세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없던 세금이 만들어진 확실한 증세는 맞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커피 한 잔 사고 뭐 물건 사는데 모든 게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돈을 더 내는 건데 우리 입장은 그 약간 상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고 세증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장난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없던 세금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담배값도 세금이 있지만 그 세금을 늘리는 거고 자동차세도 있던 건데 늘린 이런 쪽으로 가지 없던 세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거나 할 때 얼마나 민중들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 국민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으면 나가서 돌이라도 한번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중동에 2011년에 물가 올라가지고 막 자수민 혁명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 45년 동안 철권 통제하는 사람들 뭐 카다피부터 시작해서 다 쫓겨났어요. 죽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걸 왜 45년 동안 그랬을까? 예전엔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동의 봄이 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은 정말 물가 오르는 거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를 안 올리기 위해서 참 별의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삼저 호황인 이런 거 있는데 삼저 호황은 3년밖에 안 됐고요. 뭐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선분양제 부동산 문제가 거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얼마나 웃기냐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옆에 있는 헌 아파트보다 싸잖아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옆에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분양을 10억에 받으면 2억은 앉아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청약통장 막 가입하고 막 그 환상에 젖었던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그 주거비 그런 것 때문에 좀 있는데 그거는 4강 때 얘기를 좀 더 하려다가 여러분의 눈이 풀리는 바람에 다음에 부동산 특집을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80년대 때는 뭐 아까보다는 좀 작지만 뭐 그래도 11.9% 거의 12%인데 괜찮죠, 그죠? 이 정도만 돼도 7년 넘으면 따블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드디어 90년대가 나왔습니다. 김영삼을 넣을까 하다가 저의 정치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김영삼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잘한 것도 없진 않아요. 자, 그러면 2000년 아니 그 1990년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라고 불러 제끼는 그 좋았던 시절. 90년대는 제가 생각해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시기가 다시 올까 세계적으로 그런 호황의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죠? 그때가 뭐 다 좋았습니다. 가요도 그렇고 뭐 그랬는데 자 그럼 금리는 예금 금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90년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9.8%죠. 한 2% 차이입니다. 2% 차이고 뭐 이때만 해도 괜찮았죠. 그 90년대가 좋았던 게 뭐냐면요. 80년대 때 우리나라는 그 지금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갤럭시 뭐 아니면 한류 이런 거겠지만 당시만 해도 노사분교였어요. 그때는 뭐만 하면 토장입니다. 학교에서 뭐 등록금 토장 기본이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토장을 했거든요. 근데 토장의 결과로 많은 것들이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게로 많이 왔죠. 그리고 80년대 노사분교를 해가지고 그 고용 안정성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집값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가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 30년짜리 주택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85년도쯤 그때 나오거든요. 이게 주택 담보 대출. 지금은 다 하고 계시지만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들 이제 사무직들이 이제 최고 그거죠. 그때는 뭐 큰 사고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노후 준비가 필요가 없던 시절입니다. 자, 퇴직금 한 2억 받았다고 쳐봐요. 1년에 10% 20%씩 이자 나옵니다. 이자만 원금 그대로 있고요. 그럼 2억 넣고 2천만 원씩 받으면 그때 물가에 어마어마하게 뭐 사는 거 뭐 아무 걱정 없죠. 그러다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일찍 죽었잖아요.
최소한 10년은 빨리 가셨기 때문에 뭐 노후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 애들도 많이 낳았어. 막내 시집 보내고 나면 죽을 날이야. 그렇잖아요. 몇 년만 버티면 돼. 그리고 자식이 최소한 5명이니까 어 그때는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몰빵을 좀 하지 않습니까? 뭐 장남한테 몰빵을 한다든가, 뭐 대학은 예로 가고,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한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오빠의 등록금까지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 뭐 학교 포기하고 뭐 그 방직 공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살려놓으면 또 뭐 그래서 큰 오빠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가만 보면 자기가 잘나서 그래야 되는지 알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한 명이 홈런 치고 두 명은 그냥 안타, 그냥 자기 겨우겨우 먹고 살고, 세 명 하나는 속썩이고 하나는 연락 안 되고 하나는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한 인생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뭐 큰 회갑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엠빵으로 하면 되잖아요. 5, 6명이니까 연락 안 되는 한 뺀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하나님 둘이니까 독박을 써야 되잖아. 그리고 안 죽어요. 또 죽을 듯 하면 어떻게든 살려놔.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인데, 그러다 보니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예금에 넣으면 지금은 뭐 눈물 나죠. 그죠? 왜 치킨집을 하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느끼해서 잘 드시지도 않던 분들이 왜 치킨을 튀기겠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한 10몇 프로 되면 그거 하면 되지. 그죠? 그리고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따박따박 나오니까 하다못해 공무원분들은 뭐 연금도 지금은 이제 걸레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연금 받아 사는 사람이지만 소비를 어느 정도 하죠. 내후도 살아나는 겁니다. 노후 설계라는 게 필요가 없던 시절에 이때만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냥 자기가 그냥 큰 꿈이 있어가지고 그 목돈 만드는 거 외에는 뭐 노후 준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회사 어떻게든 들어가면 그때만 하더라도 7, 80년대 때는요. 그 서울시 표준 근로자 그 월급을 한 3년 모으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3년 동안 숨만 쉬고 모은다면 지금 한 15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5배의 속도에 5배 속도. 그리고 이제 안 쓰고 모으는 걸 떠나서 여기는 잊어보는 속도가 지금하고 5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 또 날라가요. 그죠? 그러면 집하고 퇴직금 하고, 물론 그때는 퇴직금의 가장 큰 위험이 금융위기가 아니고 그 아들놈들이죠.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는 아들놈들인데, 그런 아들만 없다면 노후는 안정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뭐 사실, 그리고 당시에 연금 상품 10년 부어도 원금의 80%밖에 안 주는 상품들도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 잘 팔렸어요. 그때는 뭐 종신 지급 하나 깔아놓기 위해서 그냥 원금이 안 되더라도 뭐 그냥 가져가는 그런 놀라운 시절도 있었다니까요. 그 연금의 역할과 예금의 역할이 따로따로 굴러가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물론 전 세계가 지금 다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게 문제, 늘 속도가 문제입니다. 늘 속도가 문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 좀 채셨겠죠? 임진왜란 이후로 최고의 민족의 순환이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죠. IMF입니다. 참고로 그 정부가 하는, 그러니까 제 강의 모토가 나라 말을 들으면 다 망한다. 국군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 왜 그러냐면 3일 전까지도 아니라고 했어요. 3일 전까지도. IMF 3일 전까지도. 그리고 그 IMF 실사단에서 왔을 때도 과장이 나가서 대접을 합니다. 과장이면 사급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돈을 줄 건지만,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실사를 온 사람들한테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과장이 나와가지고 캔커피를 사주고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숨기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게 나옵니다. 그 A4 용지 한 장이 블룸버그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나와요. 한국이 200억 정도 있다고 하더니 실상은 10분의 1밖에 없다. 그럼 그걸 받아든 사람들은 한국에 맡겨놓은 돈을 다 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게요? 기자 불러가 욕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를 보고 왜 그런 걸 보도하느냐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딱 이런 거죠. 딱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그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탈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 노벨 재단에서 깜짝 놀랐다잖아. 막 로비가 들어오길래 그 김대중을 밀려고 로비를 한 줄 알았는데 주지 말라고 로비를 하더라. 놀라운 나라입니다. 북한인 줄 알았다잖아요.
정작 북한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 뭐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전 정부의 지금 최경환 아까 동영상 보여줬던 분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인데 이때 또 우리 만수형님이 있죠. MB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려먹었을 때 제가 이거는 거의 이완용급이에요. 이거 일산능력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IMF에 지원받아가지고 진짜 10원 한 장까지 다 갚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빼고는. 그리스 보세요. 뭐 우리가 안 갚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다 받은 생각은 우리도 없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는 놀라운. 국민들은 참 착했지. 너무 착했지. 그리스 보십시오. 판사까지 데모하고 있잖아요. 판사가 데모를 하니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뭐 기소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그리스는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결과적으로 변한 게 뭐겠느냐. 자, 이때부터 2000년 IMF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 금리는 얼마 됐을까요? 2013년까지 쭉 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예금. 예. 익숙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도 지금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죠? 지금의 지금 기준에서는 3.45%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또 IMF가 또 우리한테 가져온 변화가 뭐냐면 이때는 IMF가 가계 부채가 아니고 기업의 부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위기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은 가계가 위험하지만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 그 빚을 한 400% 정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한 100억 있으면 부채가 한 400억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100억 가지고 숫자를 하면 그 100억 가지고 400% 빚을 내 가지고 500억 가지고 투자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원래 들어간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은 훨씬 높겠죠. 그리고 성과가 났을 때 급여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나중에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의 중산층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일단은 지금 당장 벌이가 얼마 안 되면 시간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시작하긴 겁이 나죠. 왜? 2년 후에 내가 여기 있을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렇잖아요. 고용 안정성이 이제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별로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 될 만한 예금 금리 같은 거 있죠. 이때는 그냥 쭉 서칭하는 겁니다. 서칭해가지고 예금 금리 조금 높은 데 찾아가면 되죠. 그러다가 아니면 저축은행으로 좀 찾아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는 최고의 노하우가 뭐냐면 뭐 금리가 뭐 떨어질 것 같으면은 좀 긴 3년짜리 가입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짧은 거 가입해서 다시 가입하고 뭐 요 정도의 센스만 있으면은 충분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아껴봐야 아껴서 이제 돌아오는 이게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된 시절이 와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이 원래는 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 다 금융 자본이 그 헤게몬을 쥐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동산도 예전에는 뭐 시세 차익이죠. 쉽게 말해서 뭐 싸게 분양 받아가지고 시세 팔면 그렇게 되고 그 돈 가지고 또 그 전세를 또 놓고 뭐 그리고 전세 대출 없을 때 뭘 했죠? 우리는 이제 개 모임 했지 않습니까? 개를 하면 또 이제 돈 급한 사람이 좀 땡겨 쓰기 때문에 또 개를 해도 한 1년에 한 8% 10% 정도의 수익은 또 벌 수 있어요. 개주가 튀지만 않으면.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집이 1억이면 5천만 원만 만들어지면 이제 전세로 하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집을 불려나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또 퇴직금은 이제 예금으로 이제 받아갑니다. 뭐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90년대가 IMF 직전까지가 참 우리나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이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니 계수 있죠. 불평등 지수가 스칸디나비아, 뭐 핀란드 뭐 이런 데하고 우리나라 비슷했다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근데 지금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중국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제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룸에 한 3명 사는 놈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양 삼아서 해야 될 게 이제는 필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거 아닐까? 흐름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자.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올려야 되겠죠.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고 우리가 이런 시기가 뭐 두 자릿수가 다시 올까요? 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일단 찍어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불태우자는 금리가 뭐예요? 금리가 시장에 돈이 부족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IMF 이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번 돈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가 왜 높아요? 왜?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빨리 예금을 좀 더 받아가지고 딴 데다 대출을 해야 장사가 되잖아. 그럼 예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죠? 그랬던 시절입니다. 90년대가.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네요. 스마트폰만 포기하면 모든 게 좋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뭐 그때 삐삐 가지고도 다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커피숍에 그 착신되는 전화기 있는 그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된장이어 같았는데 요즘은 참 그렇죠. 아무튼 그 기술만 뭐 컴퓨터만 좋아졌지 사는 건 더 구려진 것 같아요. 돈 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가 안 됩니까? 은행이 예금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오히려 다른 상품을 팔려 그러죠. 오늘도 제가 은행 가봤죠. 골프 치지 않냐고 물어보던데 골프 좀 치게 생겼는지 그 골프 보험을 팔려고 저 보험 대리점인데요. 이랬더니 그냥 넘어가고 은행도 그러고 있고요. 은행이 왜 그랬습니까? 예금 받아가지고 수익이 나야 이자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안 줘요. 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2%대의 2, 3%대의 이자가 되게 짜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고금리거든요. 자기들은 2, 3% 주고 돈 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금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보험을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IMF 이후로 IMF 때 트라우마가 컸잖아. 빚이 많아가지고 망했으니까 이제는 빚을 떠나서 요즘 문제되는 게 뭐예요? 사내 유보금이죠. 예전엔 빚내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풀기 싫으니까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비정규직 처우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지어 아까 동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뭐 그 정규직과 중규직 뭐 얘기 그 얘기잖아요. 중규직 이야기. 기업들은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체질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터디 모집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을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자, 96년도에 이 꼴 나기 직전에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다들 몇 살 정도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연령대 작은 모임이 아닌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겠네요. 그때는 뭐 가지도 못할 대학 가겠다고 설칠 때인데 그때 이제 노동학법 개학이 되죠. 그때 비정규직이 통과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때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날치기 통과. 사실 비정규직이 뭐 유럽이든 독일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형태로 넘어갈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이 날치기를 해버린 거죠. 그때 약간 저항이 컸는데 끝까지 저항을 못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 와가지고 확 커졌잖아. 그래서 일베들이 하는 얘기가 노무현 때 오히려 더 많아졌다. 비정규직이. 근데 그 태동은 김영삼 정부의 출발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그게 되게 좋은 법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이제 탈피하면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한 하루 4시간이라 자기 전문성이나 자존감을 찾아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일 시켜도 월급 40%만 주는 놀라운 이런 현대판 노예 제도가 됐고 그리고 정규직들도 좀 그런 게 현대 노조 이런 데서는 자기 노조원들의 아들을 먼저 채용시키는 거를 회사하고 합의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규직이라고 보호를 받으니까 이걸 내려주려는 이것도 이러면 안 되죠. 사실 노조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썩은 거지. 그래서 지금 예전에 노사분규였죠. 이제 노사분규 안 합니다. 노노분규죠. 정규직 노조하고 비정규직 노조가 싸워요. 그럼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억울하면 뭐 굴뚝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몇 분이 지금 몇십 일 동안 굴뚝에 살고 계시잖아요. 언론 보도 안 하는 가끔 JTBC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그것도 뭐 앵커 브리핑 이런 데서 한 번씩 하는 거지. 다른 뭐 MBC 이런 데 보면 수요일 날은 소세지 빵을 먹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해 그 기득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게 최고 목표예요. 그러면 골수 팬들은 자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카트리나가 와도 투표를 가실 겁니다. 투표장만 날아가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이 나이 분들이 많으니까 혐오를 이렇게 가지고 색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든 다 똑같은 놈이겠지라고 해서 하면 이제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IMF 때는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관람 영화를 보러 갔어요. 400명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 앞줄에서 불이 약간 조그맣게 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와가지고 작은 소화기 같은 거나 아니면 발로 밟아서 조용히 끄면 되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날 불이 아니라 약간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끄면 돼요. 이게 없었던 일, 아니 마시던 콜라를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뭔가 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무슨 연기야? 네 눈이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불이 조금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불이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에 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밟혀 죽은 거죠. IMF는 이렇게 된 거예요. IMF 때 400억 달러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이것만 막았어도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영삼이 그 성격도 있으신 분이 전화해서 미국이 그래도 우방이잖아요. 400억 달러 좀 급하게 좀 땡겨 달라. 아니면 통화 스와프 같은 거 있죠. 이번 일본하고 끊어졌던 거. 그런 거라서 400억으로 일단은 막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될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다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그러면 돈 내놔 했더니 돈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정지돼 버렸잖아. 모든 게 정지됐고 IMF는 나중에 그리스 할 때 그때 우리나라 했던 사람들이 사과했어요. 한국한테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한국한테 우리가 너무 가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험한 거예요. IMF 측에서도 IMF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가지 못한 외국 자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1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팔면 반토막 나고 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팔기 아깝잖아요. 그럼 그 외국인들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자를 더블로 올려가지고 이자로 원금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기가 좋아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망했는데 금리가 올라갔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라고 한다고 다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안 돌고 있는데 금리를 높여가지고 돈을 시중에 빨아당기면 더 죽을 거라면 쉽게 말해서 저혈압 환자한테 피를 뽑고 있는 거예요. 헌혈해야 된다고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더 좋아졌죠. 예금 있는 사람들은 만세. 그때 오렌지족 나왔지 않습니까? IMF에 영원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무슨 종 막 압구정 뭐 그런 많이 나왔잖아요. 비 오는 날에 압구정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왜겠습니까? 현금 부자들은 최고거든요. 특히 사채 시장 끝장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은행에서 한 10% 대출 받아가지고 사채 한 40% 30% 앉아서 먹는 장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당장 부도가 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은행 이자가 따블이 됐어. 돌아버리는 거죠. 또 은행도 위험하잖아요. 아무나 대출 안 해주죠. 이자도 높을 뿐더러. 그러니까 한 집 걸로 한 집이 망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십시오. 홍명보에서 이번에 감독 누굽니까? 외국분 바뀌니까 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준우승까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IMF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한 번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너무 빚을 내는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쳐내야 되는 건 맞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니까 집을 다 태워버린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IMF가 요구했던 게 일단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케아도 그렇지만 이케아가 지금 광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케아가 전 세계에서 좀 비싸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중국 이케아에서 10달러에 파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대행 업체가 25달러 정도에 팔잖아요. 그래서 이케아는 그걸 알고 19달러 정도에 팔아요.
아니 자기들은 뭐 굳이 그렇게 싸게 줄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오면 못된 것만 배운다고. 지금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세운답니다. 드디어 이제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TV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가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250만 원, 아마존 1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오면 한 220만 정도 하겠네. 그래도 뭐 중간에 보험 안 들고 해도 되니까 깨져도 뭐 지식인에다가 반품 그 영작해 주세요 안 올려도 되잖아. 참 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외국 애들이 본국에서는 안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왜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공장 가면은 좀 싼 맛에 가고 하니까 좀 인건비 좀 아끼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좀 괜찮거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여기서 뭔가 좀 하고 싶고 알루미늄 제공 뭐 이런 거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전기료가 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가정용보다 공장 전기가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은 지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도 처음에 유튜브 센터를 우리나라 지으려고 했어요. 24시간 컴퓨터 돌려야 되잖아. 제일 피곤한 게 전기세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쓰는 영수증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이렇게 거의 공짜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원전을 돌리시네. 30 몇 년 된 걸 또 돌리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뭐 터지든 말든 뭐 태평양 바뀌니까 상관없고 어차피 후쿠시마 한 번 터진 거 하나 더 터지는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외자 유치했다고 좋아하고 있죠.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뭔가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겠어요? 아시아는 종신 고용이 많아요. 한 번 뽑으면 환갑 때까지 써야 돼.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자르올 수 있도록 이제 비정규직이나 좋게 말하면 고용 유연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막 자르는 거, 뭐 이렇게 되는 쌍용차 이런 거 보십시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규직은 사실 좀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규를 너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약간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없는 사람한테 또 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게 문제다. 아무튼 뭐 그래서 IMF 때 이후로 그러면 자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예전에 보십시오. 일단은 그때는 대학이 학생들에 비해 훨씬 작았죠. 우리 때만 해도 4년제 전문대만 나눈 게 있어요. 아예 스카이를 제외하면 그냥 걔는 4년제 같다. 뭐 전문대 같다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4년제 가는 것보다 사실 쉽지 않았거든. 지방이든 뭐든 간에. 우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인서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인서울. 그러니까 4년제라는 말은 그냥 상식이고 이제 당연히 4년제고 전문대가 놀라운 거지. 그 4년제도 이제 그 수도권 전철이 가느냐. 이거로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때도 그랬지만 저희 반에 꼴찌하면 55등 막 이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안 그랬나요? 그때는 그리고 오전 오후방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다들 시골에 사셨나? 왜 이러지? 아니 초등학생이 2교대를 했다니까? 아니 그 오전반은 12시에 마차. 오후반 12시 와가지고 4시에 마차요. 전 부산입니다. 예. 네. 서울도 하는 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 그땐 잘 나갔구나. 그때만 해도 인구 450만의 부산이랬는데 360만 명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많은 건가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 교과서 받으면은 그 달력 찢어가지고 체크어플 안 하면 두드려 맞았는데. 아닌가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나? 왜 체육복 같은 건 물려 있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좋군요. 급식은 저 고등학교 때 가서 했는데. 좋은데 사셨군요.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 그 우리 때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전교조회 하면은 419 같았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정복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는데 그 4학년 됐을 때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제 2교대가 끝나니까 도시락을 싸와야 되잖아. 도시락 반찬은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 대부분 좋아요. 비엔나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왜 또 방공 영화 보러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살다 왔나? 아니 왜 빨갱이 개새끼 이런 영화 보러 다 우르르 가가지고 막 방공회관에서 같이 보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영화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역시 영남은 틀리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7구가 아니고 6구인 줄 알아요. 혼란을 야기하는 얼굴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는 사람이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물어보니까 한 반에 20명이 안 되고 저희 때 12반까지 있었어요. 12반까지 있었는데 지금 2반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교실이고 하나 뭐 과학실, 음악실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 정도가 특화된 교실이야. 놀랍더라고. 그만큼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특히 부산은 인구가 더 빠지는 곳이라 좀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때는 사실 뭘 해도 장사가 되죠. 하다못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아도 잘 팔렸어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것들 오늘 100원에 팔면은 뭐 공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아리 안 키워보셨나? 학교 앞에서 팔지 않았나요? 네. 제 친구 그래서 세 마리를 닭으로 만들어냈는데 안 죽어 이것들이. 그 나중에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친할머니가 시골에 올라오셔가지고 목을 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가정집이라 옥상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 마리가 서열을 만들고 그 계단도 한 놈이 엎드리면 한 놈이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식. 그리고 옆에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옥상을 올라가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공수부대처럼 낙하를 해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거기를 막 따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나서가지고 할머니가 대단한 게 그 세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왕을 알더라고요. 그 개를 딱 낚아채가지고 목을 딱 분지르니까 나머지 둘이 갑자기 차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하게 죽더라고. 이 서열이 있구나. 뭐. 그래서 그랬던 적도 저도 한 얼추 뭐 비슷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보통 뭐 그래서 대부분 그거죠. 원래 그 양계장에서 수컷 병아리들 쓸 데가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그 영상 보셨나요? 병아리 감별사가 한때 고소득이지 않습니까? 병아리들이 막 지나가.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까가지고 그냥 암컷들은 그냥 가고 수컷들만 이제 따로 통에다가 버려요. 지금 어떻게 하면 다 바로 갈아버리죠. 왜냐면 암컷은 자라는 동안에 알이라도 나오니까 계란이라도 쓰잖아요. 수컷들은 뭐 처먹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튀길 때까지 들어가는 사료가 많은 거예요. 암컷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감별을 왜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쇽쇽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면 여기가 믹서기예요. 그럼 이제 떡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먹입니다. 그냥 잔인한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살아나면 암컷들은 또 이렇게 이선 기계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한 타프씩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끝 부리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탁탁탁 잘라내요. 얘네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서로를 이제 찌르니까 이제 끝 부분을 이렇게 탁 잘라내요. 그러니까 기계에 목이 매달려가지고 쫙 들어가가지고 기계가 탁 들어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만한 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먹고 싸고만 하죠. 뭐 이런 건데 그 차라리 일찍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참 잔인합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보면 채식해야 되는데 지금도 뒷뷰리 가자 그러면 치맥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할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런 그 아름다운 트라이앵글이 지금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그러면 솔직히 그 이후로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럼 대출이자도 낮아지겠죠. 그죠? 자 은행들이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빚을 내지 않아요. 그럼 은행들은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니까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 예전에 빌렸으면 10몇 프로 예금이 12%면 대출은 15%는 됐겠죠. 그러면 지금 하면은 예금이 3.45면 지금 한 5%면 되겠네요. 그러면 5%짜리로 바꿔줄게 하면 안 바꿀 사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 갈아타기가 대유행합니다. 대유행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10만 원짜리 10%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5%짜리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이다 10만 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갈아태우면서 근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서 큰 빚을 질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죠. 저는 자주 집니다만 정상적으로 산다면 집 살 때죠. 몇 천만 원씩 대출 받을 일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집 살 때 싸게 빌려주면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집값 빠진 거는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이자가 확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쫙 올라. 그리고 놀라운 게 나옵니다. IMF 이후로 놀라운 아파트가 나옵니다. 레미안이 등장하죠. 예전에는 한양 아파트, 건영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냥 무슨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레미안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이제 마케팅의 대상이 된 거죠. 삼성은 예전부터 막 삼성이 다리 지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현대가 뭐 지은 건 들어봤어도 삼성은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다가 IMF가 터지니까 삼성이 완전히 마탱이가 확 갔는데 그래도 삼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재개발로 가는 거죠.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로 지으면 레미안을 지어가지고 여기 사람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레미안 돌풍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마케팅에 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레미안. 그리고 최근 거는 현대카드죠. 슈퍼 콘서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CEO계 현빈이다 이런 얘기하는 양띠입니다. 동갑은 아니고 12살까지 양띠인데요. 그 양반 대단하죠. 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도 다 바꾸고. 갤러리아 백화점 그 식품관 가보셨나요? 서울에 맛집 19개가 한 곳에 다 입점해 있습니다. 그냥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가격도 절대 푸드코트 가격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현대카드도 뭐 뒤집고 했던 거 하고 또 나오는 게 레미안이에요. 레미안 전에는 지금은 힐스테이트부터 다 있잖아요. 그 전에는 레미안이 출발이에요. 레미안 출발. 그리고 이제 강남 집값의 척도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이 두 개 갖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 집을 사는 대출 받아서 사는데 이자가 싸졌죠. 은행이 엄청나게 판촉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돈이 확 갑니다. 예금에 있던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확 넘어가요. 요런 과중에 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경제 쪽으로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잖아요. 그죠? 자, 미국에서 경제 쪽으로 뉴스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연방은행장이죠. 원래 선진국일수록 중앙은행장의 힘이 최고입니다. 돈을 쥐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못 사는 애들이 이제 독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직영부나 뭐 이런 데가 힘이 센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가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총리가 뭐 됐을 때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는데 그게 그 자체로 금리 인하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금리 결정할 때 몇 명이 들어와요. 근데 두 명이 직영부에 두 명이 갈 수가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가면은 직영부는 금리를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 돈을 싸게 끌어서 무슨 짓을 많이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풀면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가 졸라게 늘어나고 아니 물가가 상승하든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최대한 돈을 짜야 되는 거고 정부는 최대한 돈을 풀려고 하는 그게 완력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이게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힘이 너무 좋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단체가 됩니다.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 금리를 정부가 정해버려요. 자, 10%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2%라고 하면 2%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지 2%다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2% 되게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0%면 죽어도 10%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선 10%인데 딴 데에서 빌리면 30%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때는 완전 특혜 중에 특혜죠. 그리고 저축은행도 서민은행이라고 하는데 저축은행 서민은행 원래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뭐 준비할 게 정말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통 이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허락받는 것보다 은행에 허락받는 게 한 30배는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증명해야 되고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이 있다거나 이러면 증명할 게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축은행들은 그냥 전화만 하면 바로 빌려주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신용도가 나쁘다고 보는 거지. 그냥 9등급, 10등급이 된다고 러시안캐스에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화한 사람은 다 9등급, 10등급으로 생각하는 거야. 5등급이 전화를 해도 5등급이 전화하면 정신 나간 거지. 20% 빌릴 수 있는 사람이 39% 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거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거지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 됩니까라고 하는데 한 명이 100억을 빌려가는 거하고요, 100명이 1억씩 빌려가는 거하고 위험도가 틀려요. 100명이 한꺼번에 다 배째기는 힘들거든. 일부 10명이 배를 째더라도 호구들이 워낙 비싼 값에 빌려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뭐 한 6%, 저축은행이 요즘 금리도 5% 훨씬 미치거든요. 지금 저축은행 적금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대학생 자금 대출 이런 거 하면 20 몇 프로, 34%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고리대금의 교환급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신용 등급 평가를 아예 안 한다니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끝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광고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거기까지 안 가도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출 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수당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원래 24%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알파 내가지고 30% 빌리잖아요. 그 차익만큼 자기 수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쥐어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미연 팀장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급하면요, 급하면 넘어갑니다. 급하면. 지금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정말 급해 보면요, 합니다. 지금 이게 썩은 물이라 하더라도 목말라 죽겠으면 한 잔 마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원론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은 중앙은행장이 힘이 어마어마하고 미국은 웬만하면 2번은 해요. 오바마도 2번 하고 있죠. 한 번 하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못했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봐야 8년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장은 길게 하면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19년 정도 하거든요. 자, 이건희가 힘이 좋을까요? 박근혜가 힘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건희죠. 이건희는 뭐 임기가 없잖아. 지금 임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뭐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박근혜는 5년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누가 힘이 더 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의 절반은 자기의 노력,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은행장의 성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양반, 저는 사실 이 양반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라고 엄청 욕먹는데 벤 버냉키 전 연방은행장이죠. 저는 뭐 그 대단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어찌 됐건 뭐 논쟁은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원래 미국이 그래서 건강한 나라예요. 자국에서 제일 비판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협박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게 뭐겠어요? 자,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장이었어요. 이제 아실 텐데 뭘 했습니까? 이 금융위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뭘 했습니까? 만족될 때까지 돈을 찍었죠. 돈이 안 도는 게 금융위기잖아요, 보통은. 그럼 돈이 돌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했어요. 채 한 개 밀려 터질 때까지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터지든지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식을 하시는, 뭐 그렇게 실제로 제 친구도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밀어내기라고. 경제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비전통적인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방법.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양적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양이 있고 회전 속도, 돈이라는 거는 돈의 총량이 있고 돈이 도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완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찍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돈 찍는 건데 뭐 미국이 돈 찍는 거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자 미국 그때 1강에 봤었던 거 200년 동안 찍은 거고요. 최근 몇 년간 찍은 겁니다. 이 정도는 되면 천지개벽이, 뭐 이거 그래프 보면 끝난 거죠. 1강 때 보셨겠지만 사실 이 지금 모든 상황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구가 찍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미국은 하늘이 보호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는 게 없네. 자, 200년 동안 이 정도였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본이 지금 엔화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좋아요, 안 돼요?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피해 보는 거예요. 경쟁자가 오히려
그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러면 전 세계는 같이 찍어줘야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달리면 같이 달려야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맞출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나라들도 한번 보죠. 뭐. 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캐나다죠. 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캐나다가 먼저 좀 찍은 듯한 느낌까지 있죠. 자 호주입니다. 아프리카까지. 러시아. 싱가포르.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어요? 금융이 발달했잖아요. 싱가포르이 잘 사는 이유가 뭐 똥양꿍 팔아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이 발달한 나라인데 이런 데는 더 빠르게 움직이죠. 패권 잃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인도도 마찬가지. 바로 옆에 중국까지. 우리나라도 그래프 만드는 비슷합니다. 근데 별로 그래프에 비해서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찍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이 찍었는데 아직 안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100이 있었고 통화가 100이고 회전율이 3이었어요. 그러면 시중에 도는 게 300이죠. 근데 이게 500이 됐는데 통화가 1로 돼버리면 그 5배가 늘었지만 별로 안 는 느낌이잖아요. 회전율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경기 침체가 뭐예요? 돈이 안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났을 때 앞에 양을 불려놨기 때문에 이건 배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진짜 이제 현금으로 저축하신 분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7년에 뭐 강남 아파트를 샀느냐 전세로 팔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가 될 거냐 그건 제가 신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찍어낸 돈이 돌 수밖에 없고 실제 미국은 돌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지금 미국이 출구 전략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낮출까. 스웨덴도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로 갔어요.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자가 없어요. 덴마크는 한 달에 기준금리를 3번 낮췄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결정하는 게 보통인데 3번 낮춰서 얼마나 긴박하면 그러겠습니까? 어떻게든 저축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국민의 저축을 막기보다는 외국에서 우리가 이자가 높으면 외국 돈들이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자, 우리가 금리가 높다고 쳐요. 미국이 금리가 낮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 1%의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에 뭐 3%짜리 채권을 사면 2% 앉아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겠죠. 그러면 그 외평채라고 해가지고 바꿔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시장에 있는 돈을 자꾸 빼가지고 주면 이제 돈이 말라가니까 돈을 좀 찍어요. 찍어서 바꿔줘요. 그러다 미국 금리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지고 있던 원화를 주고 달러로 바꿔서 들고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치솟겠죠.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환율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또 아주 피곤해지겠죠. 그 돈들이 시중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적인 물가 상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한 적이 별로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김중수였죠. 그래서 이름이 중수인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수했으면 어쩔 뻔했냐. 절대 고수는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교과서대로 해. 교과서 개정판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예전 거 저 헌책방에서 갖고 온 거 그거 있는 그대로만 정말 멘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신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밖에 모르는 건지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인. 우리나라가 100만 원 벌면 70만 원 외국에서 벌어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문제나 해외 지수에 어떤 나라보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금리도 2%까지 낮출 거면서 너무 늦게 간 거죠. 그래서 그 오는 과정이 좀 너무 그랬던 거고. 자,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옮겨도 제 결론은 정상화되게 하고 미국 그리고 금리 올린다는 의지가 굉장히 의심돼요. 금리도 선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인데 나중에 5%가 될 것 같으면 그 5%의 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켓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제 돈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데 자꾸 금리 인상식이 뒤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미국 연준은 금리 올리는 걸 굉장히 꺼리는 지금 현재는 올려도 되지만 완벽해졌을 때 올리겠다는 생각.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완벽할 때는 없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완벽해서 지금의 연준처럼 돈을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금리를 결국 올리게 된다면 그만큼의 자신감으로 돼서 오히려 증시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은 정말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거든. 예전에 볼거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볼거 같은 사람들 취임사가 있어요.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한 3, 4% 올리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18%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져 버렸죠. 메이드 인 USA가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20% 대출 받아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그 금융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커진 이유가 제조업이 박살이에요. 제조업이 박살. 제조를 하신 분 알겠지만 대출 20%인데 사업하시려고 어느 미친놈이 하겠습니까? 있던 것도 다 접어야지. 그래서 지금의 모양을 좀 그분 너무 좀 과격했었고 그냥 뭐 금리 올리는 게 뭐 우리나라 원유 회복될 때 주유소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쫙쫙 올라갔으니까 그랬던 분도 있고 그 그리스펀 같은 분은 뭐 마치 손주를 보는 할미의 마음이에요. 손주가 약간만 인상을 쓰면 화이트후벤 이런 것들을 대폭 투여하는 뭐 이런 약간 좀 심할 정도로 거기서 시장이 젖어버린 것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돈 찍어주고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알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거는 하루하루는 모르겠어요. 내일 오를지 뭐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회사는 모르겠으니까 애플이 뭐 언제까지 잘 나갈지 모르겠으니까 지수를 사면 되죠. 지수를. 근데 그거는 꽃놀이패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와가지고 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돈을 찍어서 다시 만들어졌죠.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은 안 찍어도 알아서 갈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잘 모르는 건데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지수 2000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다 좋거든요. 특히 경기를 떠나서 주가만 놓고 보면은 경기 부양하는 쪽이 갑이에요. 미국이 저걸 처음 시작했을 때 유럽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봤어요. 저런 식으로 빚을 불리는 게 과연 정당한 방법인가? 라고 해가지고 니얼 퍼거슨이나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논쟁도 벌였는데 니얼 퍼거슨은 저러다 망한다. 쉽게 말해서 거품이 너무 끼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돈 찍는 것도 알고 보면 빚인데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했던 니얼 퍼거슨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은 대부분 이제 감기 바이러스 치료하기보다는 열을 낮추거나 뭐 근육의 통증을 낮추는 대증 치료잖아요. 대증 치료. 그래서 원인 치료가 아닌데 왜 그런 걸 하겠느냐? 그럼 보름만 그냥 약 안 먹고 있어도 감기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 일을 못 하니까 진통제를 먹고 움직이자는 게 이제 양적 완화인 거예요. 돈을 찍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금융위기 때문에 뭔가 통증이 있는 거를 타이레놀 투여할 것인가 말까. 타이레놀 같은 거였죠.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미국 보건소에 유명한 안내문이 있어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보름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후에 낫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증 치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천천히 해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통증 클리닉 있잖아요. 원인 안 밝아지고 되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 그럴 때 신경성형술 같은 거 해가지고 아픈 것만 좀 덜어내는 이런 게 양적 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니얼 퍼거슨이 자기가 졌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놀라운 나라군요. 돈을 찍어도 다른 나라가 대신 갚아주네. 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지금은 미국의 출구 전략이 뭐예요? 미국이 돈을 그만 찍고 돈을 거두들일까봐 전 세계가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빚이 많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빚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찍어서 갚는다고 하면 중국이 열을 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라면. 장난치는 거잖아. 그런데 안 찍어낼까봐 걱정 안 나니까. 왜? 안 찍어내면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잖아. 어떻게든 팔려가지고 자기 빚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게 국제적인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조금만 보이면 미국은 보란 듯이 다시 즉각적으로 돈을 더 풀 것이다. 올해 돈을 더 풀고 싶은데 명분을 찾으려고 일부러 저런다는 음모론까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빚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갱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카드 돌려 막으시지 않습니까? 다들 안 그러시나? 카드 돌려 막을 때 갑자기 이번에 이제 카드를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 이자 50% 할인 이런 거 되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자를 줄어드는 거. 그럼 미국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채권해야 되는데 그때 금리를 좀 낮춰놓으면 이자가 계속 싸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할 때 금리가 기록적으로 싸면 거의 헐값에 돈을 돌릴 수 있겠죠.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 채권 만기가 졸라게 많았다는 이상한 우연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쉽습니다. 금융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계속 언론에서 경기 안 좋다고 계속 하면 실제로 안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심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대응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돈을 찍으면 돈을 찍지 않고 있는 이머징 통화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제외시킨다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빼고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또 사실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 시간에 그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이때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IMF 이전처럼 아름다운 고용 환경과 금리 환경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상대적인 효과를 누렸던 부동산도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 했던 거는 좀 다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왜? 관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팩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